현재 유럽이 초비상인데요. 프랑스에서조차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지금 군인 숫자 부족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럽이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인 대한민국에게까지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주요 문서에 한국을 언급하며 무기를 요청하고 심지어 한국 파병까지 거론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데, 과연 유럽은 왜 이렇게 다급해졌으며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폭탄 선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7일 프랑스 정부가 한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바로 징병제 도입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20만 명 규모의 모병제 직업군인 국가인데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 병력조차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산 문제로 직업군인을 더 늘릴 수 없으니 결국 우리처럼 의무 복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우리와는 달리 자발적 신청자에 한해서 복무하며 기간은 총 10개월로 훈련 1개월, 배치 9개월로 알려졌습니다. 월급도 2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2035년까지 5만 명의 추가 병력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독일은 프랑스보다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이미 이번 달 초에 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죠. 독일 역시 신청자를 받지만 만약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정부가 강제 징집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만 18세 남자는 군복무 의향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입대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검진까지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은 2035년까지 현역 26만 명, 예비군 2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 이들이 군인 숫자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는 분명한데요. 이유는 단 하나, 러시아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100만 명 이상의 군인 숫자를 앞세워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어도 숫자 열세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유럽 방위의 핵심이었던 나토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미국이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로 시큰둥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걱정이지만 프랑스와 독일 모두 2차 대전 트라우마로 징병제 도입에 대한 세대 간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500대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침공했으며 전황이 다시 심각해지자 폴란드까지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키는 등 유럽 접경 지역은 계속 살벌한 상황이죠.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키는 방향을 선택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28개 부분이 너무나 참혹한 제안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러시아 전쟁이 길어질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젤렌스키에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기도 했는데 결국 그가 평화협정까지 거부하는 상황이라 유럽은 더욱 풍전등화의 상황이 될 걸 우려하고 있으며 대책을 찾는 모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인접한 발트 3국은 전쟁 위협에 대비해 대인질의 금지 협약을 줄줄이 탈퇴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 위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니 국가마다 병력을 늘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을 거론하는 모습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실제 프랑스 스트라부스 본회의에서 채택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는 EU 및 회원국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 한국이 유럽연합 구성원도 아닌데 난데없이 공식 문건에 포함된 것입니다. 마치 한국을 유럽 회원국 대하듯 하면서 무기 지원을 압박한 것입니다. 이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러시아 세력을 최대한 무너뜨리려는 유럽의 다급함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황당한 요구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싸늘한 반응이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측 싱크탱크 연구소는 유럽의 이중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대만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 유럽의 함정 파견을 요청했을 때 유럽 강대국들은 아시아 문제는 유럽과 멀다 하며 미국의 요구를 피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우선시하며 반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럽에 문제가 생기자 아시아의 한국을 마치 자국 이슈처럼 문서에 포함한 것입니다. 연구소는 유럽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모병을 해서 병력을 늘려야지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까지 언급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6.25에 참전했으니 한국도 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 현실은 아예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요청에 싸늘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전해지는데요.
한국은 당장 주변 열강국인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하는 등 최악의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러까지 주변국들은 전세계 군사순위 5위 안에 들거나 핵무기를 가진 열강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 방어 물량도 타이트한데 공짜로 혹은 무상에 가깝게 유럽의 무기를 대규모로 지원한다는 것은 곧 자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동북아 화약고의 촉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전적으로 유상 지원이 원칙이며 한국이 방산으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항모 등 한국의 미래 무기 생산과 안보 강화를 위해 재투자되는 생존 자금입니다. 휴전국가인 한국에게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무기를 무상 지원하라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죠. 한국 누리꾼들이 더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럽의 이중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과거 유수의 대기업들이 유럽의 무기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G7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애써 한국을 무시하며 유럽 영내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공2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국가도 소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가 수조 원씩 사들이며 중동 정세에 대비할 때 돈 많은 유럽은 끝까지 한국을 배척하다가 이제 와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무기 제공하라, 참전하라를 거의 우크라 전쟁 내내 외치는 것입니다. 최근엔 폴란드가 스웨덴의 잠수함 A26을 선정하면서 하나오션을 탈락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물론 이는 폴란드가 다양한 무기 체제를 확보해야 하며 소형 잠수함의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결정의 배경이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그만큼 한국은 유럽에 배척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잘 살펴보면 한국의 방사는 폴란드 정도만 러시아 코앞이라서 수십조 원을 수입하긴 했습니다만 그 밖의 유럽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의무를 품고 있고 유럽끼리 서로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 때문에 병세를 늘린다고는 하면서도 납품이 늦어지는 유럽 무기를 구매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폴란드의 A26 잠수함만 해도 인도는 2035년을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며 한국보다 10년 이상 뒤처집니다. 게다가 독일은 아예 자기들이 하지도 못하는 것을 한국을 배제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독일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은 한화로 22조 원을 투입해서 포탄을 235만 개 주문할 계획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이 보고 뼈아픈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포탄을 주문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탄약으로 이를 즉시 탄약 창고 보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독일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행보이지만 문제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평균적인 가격을 환산해 봤을 때 비슷한 스펙으로 개당 50만원 가량이라고 하며 군사계에서는 독일에서는 약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발당 비용이 한국보다 20배 비싸다는 것인데요. 군사계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데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 생산시설이 모두 폐쇄되었거나 공중 분해된 상황으로 현재는 포탄 공장을 200만 발 이상 생산하려면 라인을 새롭게 가동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결국 공장 건설, 그런 모든 비용을 포함해 봤을 때 발당 1000만원 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결국 미래로 갈수록 포탄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한국과 비슷하려면 최소한 50에서 100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 납품을 우선하려고 하니 주변 유럽 강대국에 바가지를 씌울 게 뻔합니다. 반면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가면 갈수록 포탄 생산을 고도화하고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포탄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공급 체계가 이미 차원이 다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급해진 유럽의 이중성은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더욱 황당한 소식도 계속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한국의 원전 건설을 맡기려 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이것도 한국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의견인데요. 프랑스 EDF의 원전 건설을 맡겼다가 납기가 10년 늦어지고 비용이 3조 원 추가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영국이 결국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 원전이 답이라는 의견을 형성하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 때문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과거 일본 히타치나 도시바에 엄청난 손해만 입혔던 사례가 있기에 결국 한국을 호구 잡으려는 심정으로 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의 징병제 도입부터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무기 지원 요청, 그리고 원전까지 이 모든 상황은 냉전 이후 평화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한국까지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속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다급함은 이해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외면 속에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 어느 곳에 쉽게 파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당장 북한과 대치 중이며 동시에 동북아에서 미국이 핵심으로 보고 있는 중요 안보 지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은 그 대가를 치르는 셈이며 한국은 갑의 위치를 지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